자, 그다음 중간에 이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건너뛸 거고요. 아이폰 얘기를 좀 해보죠. 저희 모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폰 13과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각자 이제 미니랑 그리고 저쪽에 맥스 프로에는 맥스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모델 작년 12 이제 작년에 이제 12 라인업이랑 비슷하죠. 아이폰 12랑 13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일단 센서 하우징 우리가 노치라고 부르는 그게 작아졌다고 살짝 언급을 했어요. 20% 정도 작아졌는데 그게 뭐 어떻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센서 자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제 이어피스를 소형화를 해서 원래 이제 중간에 떡하니 있는데 그거를 위로 최대한 올리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피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노치가 이제 이 센서 하우징이 많이 좁아지긴 좁아졌는데 밑으로 살짝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자세히 봐야지 눈치챌 수 있는 거라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재활용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안테나 선이 이제 재활용된 물병을 사용해서 안테나 예. 선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살짝 바뀌었는데 뭐 12에서도 올레드를 썼었지만 여기 13 올레드는 이제 저 디스플레이 전문가이신 저 컬러 스케일의 블루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3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작년 12 프로, 12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클래스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SDR에서는 이제 8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 이제 높은 밝기가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밝은 데서 화면이 더 잘 보이게 하려면 밝기가 밝아야 되고요. 뭐 이제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R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높은 밝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HDR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밝기랑 SDR 환경,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밝기를 다르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거 두 개가 구분돼서 나오는데 SDR 최대 밝기가 작년에 625니트에서 이제 800니트로 더 밝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화면이 그만큼 더 잘 보인다는 얘기고, HDR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HDR 최대는 1200니트였고 지금 올해도 HDR 최대는 1200니트로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잠깐 목이 타가지고 물을 좀 마시느라 아, 뭔가 긴장감을 뭔가 조성하려는 서스펜스를 사람들. 유발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너무 유튜브 이제 너무 오래 하셔서 이제 막 화이트 계속 네, 어쨌든 이제 같은데 그렇다고 HDR 성능이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그 애플 HDR 성능 측정할 때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몰라서 보니까 이제 그 프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이제 애플의 HDR 구현에서는 얘네들이 그 주변 조도에 따라서 HDR 컨텐츠의 조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PQ라고 HDR 표준 돌비 비전 뭐 이런 데서 쓰는 표준 그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DR 우리가 흰색이 뭐 일반적으로 255, 255, 255 이게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HDR 신호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밝기로 이제 표시를 할지 결정해주는 요거를 갖다가 트랜스퍼 펑션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HDR의 트랜스퍼 펑션은 PQ라고 절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표준이 아니라 요 시그널에서는 요 밝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HDR 표준 뷰잉 환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당연히 이제 의도한 대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거나 태블릿을 쓰거나 이런 환경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불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 아예 야외에서 본다거나 그런 환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요 절대 표준으로
재현된 HDR 컨텐츠를 보면 굉장히 어둡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HDR 컨텐츠를 재생을 할 때 이제 그 절대 표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매핑돼서 결정된 밝기로 최종적으로 컨텐츠를 뿌려주는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그 처음에는 화면이 1600니트의 피크 밝기를 가진 것처럼 이제 절대 표준으로 밝기를 먼저 정하고 이제 그 정해진 밝기를 갖다가 어두울 때, 주변이 어두울 때 기준으로 아이폰의 최대 밝기에다가 매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12를 쓴다 그러면 1600니트짜리 절대 표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밝기가 1000니트라고 하면 1000니트보다 밝은 값들은 다 1000니트로 그 잘라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HDR 600, HDR 400 이런 인증들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HDR 400 모니터에서는 400니트가 넘는 부분은 모조리 다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애플은 1600니트의 HDR 모니터에서 띄울 수 있는 개조를 일단 다 띄워주고 이제 그 다음에 걔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 어두운 데로 가면. 그래서 아이폰 12에서 보면 원래 이제 1600니트 모니터에서 1600니트로 보이는 흰색이 아이폰 12에서는 625니트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800니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요게 이제 10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어두운 데서는 그 기기의 SDR 최대 밝기에 맞춰지고 이제 요게 밝은 데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DR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200까지 언락하고 예, 위에 헤드룸이 있어서 이제 점점 밝아지면서 1200까지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막 밖에서 보는 거가 아니면은 1200이 발동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예 밖에서 HDR 콘텐츠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1200이 발동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내에서 그냥 형광등 켜놓은 그러니까 사무실 그 정도만 해도 300럭스, 400럭스 되는 정도에서도 120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는 1200 이게 프로는 조금만 밝아져도 1200에 도달을 하고 그 일반은 조금 밝은 데선 1200에 도달을 안 하고 좀 더 밝아야 1200에 도달을 하고 약간 이래요. 좀 복잡해. 이게 아마 아마 이제 그 패널 자체 수율 문제도 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약간 이것도 칩이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칩이랑도 비슷한 게 그 그러니까 얘네들도 약간 이제 이걸 이제 CPU에 좀 빗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밝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밝기를 이제 뭐 1200니트의 피크 밝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소자나 이런 애들한테 좀 무리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떤 패널은 이제 뭐 이제 뽑기 편차 이런 것 때문에 편차 문제 때문에 어떤 패널은 이제 다른 패널보다 그거를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차이점 같은 것 때문에 좀 제한을 걸어뒀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뭐 그거에 대해선. 네, 그 아이폰 14 그 디스플레이가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좋아진 걸로. 이게 밖에 그러니까 그냥 200니트 작년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테마가 대충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나 뭐 A15가 들어갔고 여기에 있는 A15는 고성능 2개, 고효율 코어 4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A14랑 똑같죠. 그다음에 GPU 코어 4개. 그다음에 16코어 뉴럴 엔진 다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트랜지스터 개수는 좀 증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조금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이제 칩을 만드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단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트랜지스터들을 이제
어떻게 모으면 막 엔드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뭐 낸드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뭐 이거를 점점 낸드 게이트들을 모아서 이제 더 복잡한 논리 회로를 만들고 그 더 복잡한 논리 회로들의 뭐 시퀀셜한 뭐 어쨌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추가를 해서 결국 CPU? 칩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 트랜지스터가 많다는 거는 뭐를 이것저것 많이 넣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똑같은 CPU 코어 하나라도 트랜지스터를 뭐 적게 써서 약한 코어를 만들 수도 있고 많이 써서 강한 코어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설계자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개수의 트랜지스터를 써서 똑같은 그 개수의 트랜지스터를 써서 CPU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파이프라인을 깊게 가서 클럭을 올리느냐 아니면 이 트랜지스터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런 것도 또 이제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개수가 이제 CPU 성능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그 비교를 해봤던 게 A14 트랜지스터 개수랑 비교하면 한 30% 정도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설계할 때 재료를 더 많이 썼다는 얘기죠. 요게 그 AMD의 그 컨슈머용 라인업 스레드리퍼 말고 일반 라이젠 라인업에서 최상위 제품인 이제 5950X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16코어짜리 X86 CPU거든요. 걔보다 트랜지스터가 44%더 많은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A14부터가 이미 라이젠 5950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30% 늘은 거잖아요. 거기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A14도 이미 590X보다 트랜지스터 개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5950X는 이제 우리 A14, 뭐 A15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빅코어 CPU가 16개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트랜지스터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물론 이제 CPU 코어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CPU 영역 외에 GPU나 뉴럴 엔진 그리고 ISP 뭐 비디오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다른 시스템 온 칩을 만들기 위한 다른 요소들의 트랜지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요 트랜지스터 개수의 증가라는 거는 생산 비용의 증가랑 비슷하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만들 때 이제 생산 비용이 높은 칩인 거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최초로 4코어, 5코어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아요. 설계는 5코어짜리로 하고 이제 GPU가 특히 칩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GPU는 병렬화가 쉽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4개로 GPU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넓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불량이 생겼을 때 불량이 찍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량이 찍혔을 때 나머지를 살려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GPU 쪽을 5개로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불량으로 죽으면 4개짜리로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칩 수요를 올려서 이제 원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그걸 도입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거는 칩 만드는 CPU 설계하거나 하는 데서는 전통적으로 쓰였던 방법인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똑같은 이름의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긴 하죠. M1에서는 뭐 이미 하긴 했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스마트폰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아이폰에선 처음이고 옛날에 아이패드 프로 A12X랑 Z가 있었죠. 그거 차이가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아마 애초부터 Z 수준으로 GPU를 했다가 이게 하도 수율이 안 좋아서 그냥 X로 다운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렇게 같은 이제 같은 라인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A 시리즈 중에선 처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요번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이제 그만큼 굉장히 트랜지스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요번에는 이제 CPU 향상보다는 GPU랑 NPU 이런 데다가 추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투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즈 촬영 같은 거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쪽으로도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가 들어가면서 뭐 트랜지스터가 추가로 투자된 부분이 있을 거고 캐시 시스템 레벨 캐시도 2배로 늘면서 그것도 트랜지스터를 꽤 먹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CPU ISP도 신경을 네. 썼어야 했을 테고 뭐 등등등등 네. 진짜로. 뭐 참 트랜지스터를 잡아먹는 요소들이 많죠. 뭐 그 와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애플이 CPU 이제 새로운 이제 애플 실리콘을 발표를 할 때 뭐 전 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쟁 제품에 비해서 50%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실제로는 성능 개선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뭐 지금 슬슬 긱벤치가 나오는데 조금 뭐 빨라지긴 빨라졌더라고요. 뭐 싱글 코어 기준 한 10% 더 빨라졌고 그다음 멀티 코어 기준으로 한 18%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랬나 싶기는 해요. 좀 이게 10%고 18%가 뭐 그렇게 무의미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또 굳이 이렇게 또 주목을 받아야 했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한데 뭐 하여튼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12%가 좀 5나노 처음으로 5나노 공정을 썼던 애인데 좀 발열 문제가 좀 불안정했고 뭐 그로 인해서 제 거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공정도 바뀌었죠. 뭐 5나노 플러스라는 것 같던데 이번에 뭐 이건 무슨 인텔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란 기대가 살짝 있기는 해요. 살짝. 좀 제발 좀 내 차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충전 좀 하시게 해줘요 제발. 물론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좀 작은 애로 가면은 좀 면적이 열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이 생기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카메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약간 물려받았어요 카메라를. 지금 애플이 얘기하는 거는 1.7 마이크론 이제 1.7 마이크론짜리 픽셀을 가진 메인 와이드 카메라 1200만 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센서 시프트 OIS 작년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 12 프로 맥스에서 나왔던 그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제 생각에는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하드웨어랑 사실상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센서 픽셀 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센서 시프트와 OIS 가져온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이제 메인 카메라를 이제 13으로 끌고 그대로. 내려왔다.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기적적이긴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12%에도 안 넣어줬잖아요. 12%에도 안 넣었던 그렇게 큰 카메라를 가장 작은 애한테도 어떻게 쑤셔 넣었어요. 그거는 진짜 미니에도 들어갔어. 그냥 미니에다 이거를 쑤셔 넣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카메라 널드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한데 이제 좀 슬픈 거는 뭐 이제 아이폰은 이제 뭐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 계속 1200만 원이었죠? 거의 아이폰 아마 6S에서부터 계속 1200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뭐 개선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소수만 보면. 왜냐하면 저쪽 옆 동네는 막 1억 8천만 화소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애플도 알긴 알 거예요. 결국 1억 8천만 화소짜리 뭐 해봤자 결국은 나오는 결과물은 1200만 화소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1200만 화소 그 센서 자체를 더 갈고 닦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1200만 화소를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간다는데 뭐 조금 뭐 조리개가 좀 더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좀 대충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기능 하나가 이제 또 시네마틱 모드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루머에 있었던 인물 사진 모드의 동영상 버전이다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그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흥미로운 UI에다가 입혔죠. 그래서 얘는 뭐 프로도 마찬가지인데 1080p까지밖에 안 되고요. 30프레임. 왜냐하면은 이 모드로 촬영할 때 이제 모든 이제 그 심도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놔요. 프레임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30프레임, 뭐 1080p에 3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과정, 이거를 촬영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CPU랑 특히 GPU를 갈굴 거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상황 인식을 해서 뭐 자동으로 초점을 이제 시프트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포커스 렉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얘기 많이 들었는데 포커스 렉킹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시 영상을 보면 이게 약간 나이브스 아웃 패러디를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앞에 있는 등장인물이 이제 뒤를 쫙 바라보면 이제 그 고개를 머신러닝이 인식을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초점을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대단한 거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도 촬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머신러닝을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나중에 고쳐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고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촬영하는 동안 모든 심도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타임에는 포커스를 절로 보내라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얼굴은 당연히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그냥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거 탭하면 알아서 그 얼굴로 초점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엄청나죠. 이거를 뭐 그 옛날에 이게 인물 사진 모드 처음 들어간 게 아이폰 7 플러스였거든요. 이게 2016년이고요. 벌써 5년 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인물 사진 하나 찍으려면은 한 1초는 돌아갔어요. 이게 프로세싱 하는 게. 아, 맞아. 예.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거를 초당 막 30프레임으로 그걸 저장을 하고 있어. 그만큼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도 봐도 대단하고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미러리스로 촬영하려면 엄청난 삽질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참고로 이거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이건 자동으로 못해서 수동으로 일일이 잡아줘야 돼요. 예, 수동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미러리스에 터치로 초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터치가 안 되면 이거 아주 고생길이 훤하고요. 수동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수동으로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익숙한 게 아니면.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거 수동으로 할 때 이제 팔로 포커스라고 달고 하는데 그게 있을 뿐이면은 이제 혼자서 촬영을 안 하겠죠. 그 정도면 이제 대규모로 한 2-3명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심지어 그 영화 촬영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초점 잡아주는 사람이 아예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촬영하는 사람이랑 따로. 맞아요. 포커스 따라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휴대폰에서 AI 클릭 몇 번으로 이제 흉내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이와는 별개로 사실 그 애플의 그 샘플 영상이 좀 별로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게 가장자리 처리가 좀 어색한 장면이 몇 군데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애플이 뽑아오는 이런 이제 프로모션용 예시샷들은 사실 정말 최고의 경우여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프로모션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애플의 이거에서도 이런다는 거는 조금 불안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인물 사진 모드처럼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좀 프로세싱이 충분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될 거고 그 4K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이제 모서리 처리도 더 자연스러워질 거고 시대가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기대되는 기술이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거를 갖고 뭐에다 쓸 거냐라고 물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거를 흉내를 내볼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의미가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게 일상적으로 쓰일 거냐라고 물으면 좀 이게 좀 물음표기는 하죠. 예. 기술 자체는 정말 대단하긴 한데 약간 네. 기술 과시용 기믹이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혹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라이트론가 해가지고 무슨 카메라로 하나 찍어놓고 나중에 사진 초점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원리가 좀 달랐던 원리가 다를까요? 네, 그건 원리가 좀 다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카메라가 2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라이트로는 그게 카메라가 아예 되게 그건 많잖아요. 막 이렇게. 그건 라이트로가 아니고 그건 딴 애예요. 아, 그걸 따내요? 라이트로? 잠시만요. 잠시만. L16이었는데 이게 브랜드명이 기억이 안 나. L16. 라이트구나. 이건 라이트 L16이고요. 라이트로는 또 딴 애예요. 아, 이름이 되게 맞아요. 헷갈리는데 이제 라이트 L16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다가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그 카메라 16개를 박아서 이제 그 궁극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를 보여주겠다는 그 목표를 만들었었던 앤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업체에 기술 지원해주는 걸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 망했거든요. 어우 치워요. 뭐야 이거. 안에 그러니까 뒤에다가 16개의 카메라를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이제 궁극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그런 주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얘네들이 하드웨어 역량의 문제로 잘 됐지는 못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나중에 우리의 스마트폰이 더 좋은 사진을 나중에라도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자, 그 외에 또 뭐 5G 지원이 확장됐다고 하고요. 뭐 아마 더 많은 주파수를 지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은 뭐냐? 뭐 딴 나라 가셔서 로밍을 하셔야 될 경우 더 잘 로밍 하시건 아니면 현지 심을 구했던 뭐 둘 중 하나던 더 지원을 잘 할 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국에 뭐 어디를 회의를 가냐라고 물으시면 네, 그러게요. 그거게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만 쓰다가 그 코로나 끝날 때쯤에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쓰실 거니까 뭐 나중에라도 해외를 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쓸모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또 늘었어요. 이게 아마 물리적으로도 배터리 더 큰 걸 넣었다고 들었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A15가 아마 전력 효율이 좀 더 낮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등등 해서 덕분에 미니 기준으로는 1시간 반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은 2시간 반.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준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스펙 페이지에서는 동영상 기준으로 하긴 하던데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뭐 색이 이번에 아이폰 13 색이 어떤 것 같아요? 뭐 저분은 저 퍼플 빠진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퍼플 사려고 했었는데 퍼플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가쁜 굉장히 아쉽네요. 가쁜 네, 없지. 왠지 퍼플을 사면은 중간에 또 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번 때려줄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는 그거 담당이 이제 프로덕트 레드였었는데. 그죠. 레드는 뭐 이번엔 같이 나왔고. 그 핑크고요. 이제 그 블루가 좀 흥미롭죠. 작년에 용달 블루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용달이었는데 좀 덜 그런 느낌이 좀 빠졌죠. 예. 작년 프로의 퍼시픽 블루랑 좀 유사한 색감인 것 같아요. 물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이제 퍼시픽 블루랑 좀 비슷한 것 같고 12 프로에. 그리고 이제 블랙이 여기도 이제 미드나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워치처럼 좀 블랙에 비해서 조금 더 푸른기가 드는 그 색이고, 그다음에 하얀색은 스타라이트가 돼서 여기도 약간 좀 크림한. 저는 완전 하얀색인 것보다 저 스타라이트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크림한 색이 더 난 것 같고. 프로덕트 레드 작년에는 무슨 이게 연어색이냐 뭐 이랬는데 이번엔 제대로 빨간색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플이 빠지고 핑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도 빠졌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린 누구야 스톱님이 하셨던 쌈무 그린? 쌈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이제 핑크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쨍한 핑크, 핫핑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은은한 핑크. 그래서 올해는 또 약간 옛날 11 때처럼 좀 파스텔 쪽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저 프로덕트 레드 빼곤. 그쵸? 딱 봐도. 작년에 이제 12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좀 원색 계열의 뭐 용달 블루라든지 좀 되게 강한 색으로 채웠었는데 올해는 또다시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색 초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역시 프로덕트 레드 빼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가격은 지금 가격 배치는 거의 똑같고요. 우리나라에서 95만 원, 아이패드 이제 아이폰 13 미니가 95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 13이 109만 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본 용량이 128부터 시작을 합니다. 64가 아니고. 그래서 작년 대비 용량은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네 맞을 거예요. 그 작년이 64, 120, 64, 256, 512였나요? 작년이? 그랬던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거 기본이 이제 64에서 128로 올라서 이제 작년에는 약간 나는 128이면 충분한데 128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256을 가야 해라고 했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혹시 티점립이었나요? 설마? 알고 보니 그거 저였어요. 용량을 보니까 128로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난 256을 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따가 얘기하지만 저는 이번에 여름에 한번 초기화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얘 맡기고 막 팔 가져오고 막 이런다 그랬을 때 초기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남은 용량이 200기가더라고? 그래서 128로 내려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사실 옛날에 이게 256을 쓰게 된 계기가, 이게 10대였나? 아마 아이폰 10대였을 거예요. 128. 64 가지고는 택도 없어가지고, 그 위가 바로 256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256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뒤로 계속 256을 쓰고 있기는 한데, 아마 올해는 128로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56에서 남은 공간이 144네요.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64는 안 되겠고 그래서 256 사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긴 했는데 지금 이게 되게 게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128이 가장 지금은 2020 물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스위트 스팟인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사용 패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좀 로컬에 저장하는 경우가 좀 덜해져서 뭐 이제는 무제한 5G 해갖고 이제 열심히 스트리밍 하시고 무제한으로 스트리밍 하시니까 굳이 이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물론 데이터 캡이 있으시면은 그렇게는 해도 아까 뭐죠? 그 뎁스맵 해가면서 이제 HDR 찍고 뭐 그러면은 그걸 이제 128로는 빡셀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 케이스에서는 좀 128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용량을 고르실 때는 자신이 얼만큼 쓰고 있나를 한번 보고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3은 이렇고요.